1장에 이제 기본 개념이 나오고 여기서는 크게 두 개를 공부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의 구조, 그다음에 전기 물리학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공부하냐면 우리가 1장에 있는 내용은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인체에는 생리적 기능을 설명할 때 전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기. 안정막 전이 할 때 뭐 마이너스 몇 미리볼트, 그다음에 활동 전이 해가지고 뭐 플러스 30 미리볼트 뭐 이런 개념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은 이제 전기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이게 뭐 이렇게 뭐 나트륨, 칼륨이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온의 농도 차 때문에 전압이 발생되고 전이 차고 뭐 이런 말들이 막 설명에 나오는데 그 단어를 과연 알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높여야 돼요. 이게 단순히 이제 생리적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기 치료를 공부하려 그러면 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하는 거에 있어서 학습 목표는 조록해입니다. 두 가지. 물질의 구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온에는 보면 양이온, 음이온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라는 말 자체가 양전기를 띠고 있다. 음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말이 되면서 구조를 알면 자연스럽게 이게 전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체는 무엇을 고체라고 하는가? 액체는 무엇을 액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 아까 전에 했던 답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내렸는지 한번 볼게요.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저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들어봤다 싶잖아요. 뭐 탈레스도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네 명들이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인가 300년인가 막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옛날 사람들도 이걸 고민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고체는 또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탈레스가 누구냐면 철학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을 시킨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다 물이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건 결국은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가면 다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엠페도클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저렇게 사원소설을 주장하죠.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정답 비슷하게 제시한 사람이 저는 데모크리토스인 것 같아요. 물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커다란 산도 쪼개면 하나의 바위가 되고 바위도 쪼개면 조약돌이 되고 조약돌을 쪼개면 모래가 되고 모래를 쪼개면 먼지가 되고 먼지도 쪼개면 하여튼 뭐 되게 작은 입자로 되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딱 내려지진 않았죠. 언제쯤 정답이 내려졌냐면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근현대쯤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뭘 하냐면 뭐가 됐든지 막 끓여봐요. 불로 막 끓여봅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을 팔팔 끓이니까 수증기가 돼서 증발하더라. 근데 그 수증기 증발하는 거를 탁 잡아가지고 또 이걸 갖다가 뭐 하여튼 무게도 재보고 뭐도 해보고 하니까 하나의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는 굉장히 작은 입자 하나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물분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냅니다. 근데 굉장히 헷갈리게도 예전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이 입자를 원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때 말한 것은 또 원자라 그랬어요.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원자 다른 걸로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분자를 찾아냅니다. 사람들은 가장 작은 물질의 구성의 가장 기본은 분자다라고 찾아냅니다. 분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이게 인간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짐승이다 보니까 물 분자를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뭐 또 다른 짓을 해봅니다.
물에다가 이제 전기를 한번 찢어보기도 하고 뭐도 해보니까 물도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의를 다시 한번 바꿉니다. 물질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는 그 고유의 성질, 물이라는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는 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가장 기초다. 그런데 이걸 또 나눠보니까 물은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원소라는 개념을 갖고 옵니다. 근데 물 분자는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라는 원소가 두 개가 있더라. 이게 개수 카운팅, 숫자를 셀 수 있는 것까지 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름, 원자라는 걸 갖고 옵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의 구성은 뭘로 되어져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이고요. 아니,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물질의 가장 구성은 뭘로 되어져 있느냐? 분자, 원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개념 꼭 찾아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자는 뭐고, 원소는 뭐고, 원자는 뭐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또 이걸 가만 안 놔둬요. 이게 굉장히 최소의 작은 입자가 원자거든요. 원자. 하나의 덩어리 원자. 근데 현대에서는 이 원자도 깨트려 버립니다. 이 깨트려 버리는데 이 원자를 깨트려 버리니까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해냅니다. 근데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가 있고요. 전자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의 힘을 갖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기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기가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원자핵, 뭐 액체, 고체 뭐 이런 거 공부하게 됐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의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현대에서는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답이 또 달라집니다. 현대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답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을 찾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자도 깨지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기를 밝혀낸 겁니다. 다시 이제 이 오른쪽 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우리는 팔팔팔 끓여서 물 분자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물 분자를 갖다가 화학적 분해를 했을 때 산소라는 것과 수소라는 것을 나눌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전기적 분해를 하다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 라는 것까지도 나누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물질의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네 번째는 질문이 되게 깁니다.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물질은 기본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항상 평형을 이루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도 한 개가 있어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상쇄되어서 0의 상태, 중성 상태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양성자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플러스가 많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를 한 개 더 끌고 오겠죠. 그래서 양성자가 많으면 전자를 끌어와 중성자가 되고 반대로 전자가 많으면 주변에 마이너스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양성자에 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면 전자는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중성 상태로 존재하는 게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제 힘을 주는 겁니다. 전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더 갖다 주게 되면 중성 상태가 깨지게 되면서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되거나 음이 되거나 뒤에 보면 이온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온이라는 거는 무엇이고 양이온은 왜 되며 무엇이고
음이온은 왜 음이온이 되고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답을 제시하자면, 자, 지금 보면은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가 있고요. 밖에 전자가 제일 안쪽에 2개, 두 번째 줄에 8개, 10개죠. 바깥에 1개가 더 있어서 전자도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이렇게 딱 중성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표시를 할 때는 나트륨이라고 해서 Na 이렇게 적습니다. 얘는 전기적 성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얘는 이온이 아닙니다. 그냥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그런데 이 나트륨에 보면 밖에 전자가 1개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얘가 1개가 밖에 돌고 있으면 얘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게 뭐냐면 잘 튕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전기적 힘은 굉장히 중성으로 안정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하필 얘가 바깥에 1개가 돌고 있다 보니까 얘는 1개 퉁 튕겨져 나가는 게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나트륨은 양성자 11개, 전자 11개인데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자 1개를 잃어버리면 마이너스 힘이 뺏긴 거죠. 그러면 얘는 오른쪽처럼 전자를 잃어버린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는 나트륨 플러스라고 적습니다. 이걸 읽을 때 우리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읽는 법이 다릅니다. 왼쪽에는 나트륨, 오른쪽에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읽습니다. 분명히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학자들이 또 이렇게 이름을 덧붙이기도 해요. 나트륨 이온이라고 이러면 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나트륨 이온은 그냥 소듐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좀 좋은 책에 보면은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소듐이 뭐냐면 나트륨 이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이 물질 원자는, 원소도 됩니다. 하나가 그냥 있는 거니까, 원자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나트륨 이온이 되었다. 양이온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다른 질문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속, 비금속. 근데 뭐 좀 들어본 것 같죠? 금속이 뭐다? 이러면 뭐 철, 금, 은, 뭐 쇠, 뭐 이런 것들 떠오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 거기 들어오면, 잠시만요. 제가 다시 좀 공유를 걸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보내줬던 그 링크 들어와 보면 이번에 질문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그 정답을 꼭 마찬가지 보내줄 필요는 없고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금속은 뭐고 비금속은 뭐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무기명인 거 알죠? 뭐 제가 여기 이렇게 사람 링크 눌러봐도 누가 답 쓴지 모릅니다. 그냥 편안하게 답을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금속은 뭐고 비금속은 뭐다? 한번 답을 좀 찾아보세요. 금속과 비금속. 답을 제시하기가 좀, 전기적인 힘이 통하고 안 통하는 물질. 오,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금속은 전기가 잘 흐르죠. 비금속은 전기가 잘 안 흡니다. 쇠는 전기가 흘러요. 근데 비금속인 플라스틱, 나무 이런 거는 전기가 잘 안 흐릅니다. 뭐 이것도 괜찮은 답인 것 같아요. 금속은 높은 열과 전기 전도도 높음, 비금속은 낮은 열과 전기 전도도가 낮음. 금속은 열 전도성이 크지만 비금속은 열 전도성이 낮다. 보면 금속은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비금속은 전기도 안 통하고 뭐 온도도 잘 전도도 안 되고 뭐 이런 답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답, 전기와 열 전달 차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수업 자료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이 표시한 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던 지식과 그 다음에 빠른 검색 능력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잘 답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왜라는 걸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왜 그럴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금속은 전기도 전도를 잘 시키고 열도 전도를 잘 시키고 왜 그럴까 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원소 주기율표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칸칸이 들어가는 이름들을 외운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수헬립의 붕탄질산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있거든요, 보면. 근데 그 표를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왜 그 표가 이렇게 그림이 칸칸이 되어져 있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된다.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왼쪽 끝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정말 금속 중에도 금속, 오른쪽 끝 위쪽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 중에도 비금속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질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금속성인 물질들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전자를 잘 주는 애들이에요. 전자를 주면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줬잖아요. 그러면 금속 물질들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대로 비금속인 애들은 전자를 잘 뺏어와요. 그러면 전자를 얻으면 얘는 음이온 상태로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또 그래서 단어를 또 얹습니다. 금속성인 애들은 전자를 잘 주는데 얘는 전자를 주고 나면 뺏기고 나면 양이온이 되는 이런 물질들을 갖다가 양이온이 잘 된다고 해서 양전성 원소다. 비금속은 음전성 원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답을 제시할 수 있냐면 금속입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잘 줘요. 그러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많아지는 거죠. 얘 자유전자는 하나의 양성자, 중성자에 딱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지 혼자 멋대로 잘 돌아다닙니다. 이 돌아다니는 게 전기를 전달해주고 열도 전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성 물질들은 열과 전기의 전도도가 높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금속과 비금속을 왜 제시를 하냐면 이게 물질들의 결합을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금속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를 뺏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전자가 많은 물질과 붙어 있을 겁니다. 반대로 금속성 물질들은 전자를 잘 줍니다. 그러면 전자를 주고 전자를 뺏어가는 비금속과 붙어 있는 걸 또 되게 좋아할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붙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놓고 설명합니다. H2O는 물이잖아요. 근데 물은 물 분자 하나로 존재를 잘 안 하죠. 지금 보면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습니다. 얘들은 이 안에 물 분자가 되게 많을 겁니다. 얘들끼리 도대체 왜 붙어 있을까? 저들끼리 결합하는 거는 왜일까에 대한 게 물질의 결합입니다. 이게 아까 보면은 전기적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질의 결합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5번째 질문이거든요. 이것도 질문이 좀 깁니다. 물질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자 상태로 자연에 존재하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분자, 성질을 갖고 있는 분자. 그런데 분자들은 분자 하나하나 낱개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있어요. 심지어 소금은 원소 기호로 쓰면 NaCl입니다. Na는 나트륨이고요. Cl은 염소입니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인 소듐과 염소인 염화 이온이 이런 것처럼 소금은 서로 다른 물질들끼리도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가가 5번째 질문입니다. 물질의 결합은 왜 일어나는가인데 마찬가지 정답을 제시하자면 물질의 결합은 종류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키워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온끼리 결합하더라, 전자를 공유하더라, 금속끼리 결합하더라, 반데르발스 현상이란 게 있더라, 그리고 수소 때문에 결합하더라. 이렇게 5가지의 결합의 이유를 밝혀냅니다. 아까 전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이고요. 물 분자끼리 결합한 이유는 수소 결합입니다. 여기서 화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밝혀놓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양인 플러스와 음인 마이너스는 서로 극성이 다르죠. 그러면 서로 다른 극성끼리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자석 생각해도 좋아요. N극과 S극이 있을 때 서로 다른 극끼리는 당기고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금,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좋아하는 금속성 물질이고요. 염소,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Cl은 전자를 얻는 걸 되게 좋아하는 비금속 물질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서로 지구상에 이제 존재하겠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두 개가 서로 만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네 하고 두 개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극성 때문에 라고 하니까 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온 결합이다.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공유는 서로 전자를 뺏어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수소 결합입니다.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 전자가 한 개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전자의 바깥에 돌고 있는 저렇게 보면 궤도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저 궤도를 어떤 물질의 최외곽 전자 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외곽 궤도. 근데 이 궤도는 그 궤도의 수에 따라서 안정적인 상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누가 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지만 자연적으로 존재했을 때 전기적 힘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수소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전자 한 개가 필요해요. 또 다른 수소도 마찬가지, G는 전자를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전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유전자 같이 뭔가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으면 여기 갖다 붙으면 될 텐데 얘들은 둘 다 서로 안 뺏기려고 해요. 수소 두 개가 서로 전자를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개가 각각의 전자 한 개를 서로 같이 쓰는 겁니다. 오른쪽 편에 살펴보자면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운데 수소 원자 핵이 있고요. 바깥에 궤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궤도를 두 개가 같이 도는 겁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이 궤도에 두 개가 같이 도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전자가 팔자의 형태로 빙글빙글 돌면서 왼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되지만 결론적으로 얘들은 각각의 자기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수소는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지구상에 존재할 때 H2로 존재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왜 수소 하면은 H보다는 H2 이렇게 들어본 적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지구상에 수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상태,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인 H2 상태로 존재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공유 결합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은 금속성 물질들끼리 결합하는 건데 금속 물질은 전자를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얘들이 아무 때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 순간순간 주변에 있는 양성자 근처로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왼쪽 편 그림을 살펴보자면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지금 이렇게 금속성 물질들 철로 생각하겠습니다. 철로 할게요. 철 분자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철 분자에는 자유전자가 툭툭 하나씩 뱉어내요.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빙글빙글 돌아다니는데 첫 번째 거 돌다가 두 번째 거 돌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 돌고 네 번째 거 돌고 돕니다. 그렇게 돌려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다음 칸 이동하면서 서로 가깝게 있는 철 분자들끼리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철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저렇게 결합을 딱 해서 하나처럼 덩어리져 있는 거죠. 그런 결합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깨어질 때가 언제냐? 자유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결합력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철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색깔이 까만색이죠. 철은 대체적으로 까만색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철이 물에 자꾸 노출되면, 물이 자꾸 닿으면 물이 자유전자를 뺏어가요. 그러면 물이 자유전자를 뺏어가 버리고 나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철하고 물하고 붙었네 라고 하면서 철이 녹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전자를 물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자유전자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금속 결합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녹슨 철은, 빨갛게 녹슨 철은 위에를 손으로 긁어내면 철 분자들이 툭툭 떨어져요. 그 말이 결합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왜? 자유전자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겉에 있는 표면 녹슨 거 쓱 긁어내면 그 밑에 또 까만 철이 또 나옵니다. 걔들은 자유전자가 많아서 지그들끼리 또 딱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걸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속 결합은 왜 되느냐? 자유전자가 지가 궤도를 가깝게 돌기 위해서 서로 물질들을 잡아당기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 개는 되게 쉬워요. 이온, 공유, 금속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좀 어려워요. 반데르발스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정의도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답을 요건 제시를 해봤습니다. 반데르발스 결합은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극을 갖고 있는 분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됐든 음이온이 됐든입니다. 이것도 극성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됐든 음이온이 됐든 상관없이 극성과 극성끼리도 결합을 시키고요. 극성과 비극성, 극성은 양이온이나 음이온입니다. 비극성은 중성 상태. 얘는 힘이 없는 애잖아요, 보통. 근데 비극성 분자도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도 결합을 시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쌍극자 변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쌍극자 변동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네, 보입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한 개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자유전자가 이쪽에 있게 되면은 얘는 원래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니까 중성 상태예요. 비극성입니다. 극성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의 위치적으로 보자면 이쪽에 마이너스 전자가 있다 보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의 극성을 가져버리게 되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극성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대로 고정되어져 있진 않겠죠. 자유전자가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서 자유전자가 이번에는 여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없어졌고요.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극성 물질이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하는 쌍극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쌍극자 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극성이 없습니다. 비극성 물질인데 극성이 저절로 한쪽으로 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한쪽으로 생겼다가 말았다가 이런 일 때문에 쌍극자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쌍극자 변동 때문에 얘는 순간적으로 극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쌍극자 변동 때문에 전기적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겨서 분자가 결합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순간순간 바뀌게 되겠죠. 반데르발스 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한 결합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쌍극자 변동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극성과 극성, 극성과 비극성, 비극성과 비극성 분자 사이에 다 일어날 수 있는 결합력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답을 왜 제시했냐면 지금 저 보이는 문구 있죠. 저게 국시의 보기에 나왔던 문구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시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다음 중 반데르발스 결합을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1번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이다. 2번 금속과 비극성 사이에 나타나는 결합이다. 3번 저기처럼 적혀 있는 거 있으면 저거 정답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안 들어보면 절대 찾을 수 없는 정답이 되겠죠. 이거 국시 문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5가지 결합들 다 어느 정도의 정의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길지만 이 정의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시는 이제 필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답 찾는 겁니다.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정의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인자치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여튼 요번에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동영상 공유하면서 같이 본 것처럼 국시 공부할 땐 또 국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외우겠죠.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수업을 위해서 암기를 요구하는 거가 절대 현대 교육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 이제는 우리 이거 외우지 말고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합입니다.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라는 친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유일하게 하나의 전자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왜 보면은 이렇게 태초에 물질이 존재할 때 우리 보면 뭔가 이렇게 빅뱅이 뻥 터지고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아마도 가장 먼저 존재했던 물질이 수소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수소 양성자에 양성자를 하나 더 갖다 붙이면 헬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핵융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핵폭탄은 핵분열이잖아요. 헬륨을 갖다가 양성자 하나 떼는 거를 핵폭탄이라고 핵분열입니다. 근데 핵융합은 핵에다가 양성자 하나 갖다 붙이는 걸 핵융합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변의 핵융합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양에서. 그래서 핵유경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들이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륨에서 다음 단계 가려 그러면 더 높은 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소라는 물질은 굉장히 독특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는 힘을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왜 보면 그래서 수소는 한 개의 전자뿐이다 보니까 한 개 더 땡겨오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되게 가지고 오고 싶어요.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원자와 결합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성도 마이너스가 큰 거를 땡겨오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수소 원자는. 그래서 수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큰 다른 원자,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거는 꼭 전자를 같이 이렇게 같은 궤도에 돌고 이런 것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일단 그냥 가깝게 땡겨오는 겁니다. 비공유 전자쌍과 상호작용을 해서 결합을 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물 분자끼리의 결합입니다. 지금 그림 예시로 갖고 온 게 산소 1개, 수소 2개거든요. H2O입니다. 물 분자거든요. 근데 물에 보면은 지금 물 분자 하나 자체로 중성 상태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물 분자 중에 수소가 이렇게 위에 하나 붙어 있는데 얘는 잘 공유하면서 이렇게 산소와 결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이너스를 더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산소 중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 산소만 있는 이쪽 부분을 갖다가 더 끌고 옵니다. 그래서 물 분자들끼리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컵에다가 물 따라 보면 알죠? 만약에 결합력이 높다 그러면 컵에 따르지 않아도 물은 동그라미 상태로 존재해야 될 겁니다. 서로 잡아당기면서. 근데 컵에 물 따라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평평해지다가 좀 볼록해지다가 넘쳐서 줄줄 흘러내리죠. 결합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물 분자끼리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게 수소 결합이고 이런 것들은 이 특성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1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죠. 전기라는 개념은 사람에게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도대체 전기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정답은 우리 다음 시간에 정답이 좀 달라질 거지만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정답은 물질 안에는 전기적 힘을 갖고 있는 양성자와 마이너스 힘을 갖고 있는 전자라는 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답을 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랑 한 40분 정도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암기 위주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에게